안녕하십니까, 이진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오늘은 인과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과, 불교하고 인과는 별로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인과를 받는다 뭐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뭐 인과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하고 이제 결부된 말로 이렇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 불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혹은 이제 그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인연, 또 자비. 아마 제일 이렇게 뭐 인연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 뭐뭐 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서 그런지, 가장 흔히는 그냥 뭐 불교는 자비의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제 아는 저희 학교에 있는 그 다른 철학과 교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TV에서 봤다 그러면서 어느 외국 스님, 미국 스님인가 본데 이제 무슨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커젤리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커젤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지요. 보통 이제 번역을 할 때 인과성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인과라는 말보다 인과성이 되면 이제 더 생소해집니다. 불교가 인과성하고 관계가 있다. 이 생각은 저한테 얘기를 전해주신 그 철학 선생님들도 생각을 별로 못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과성이라고 하면서 이 양반은 그게 놀라웠고, 자기가 생각하던 불교가 굉장히 나이브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과 교수,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더 그랬을 텐데, 이 철학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인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과를 받는다 이런 거랑은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인과라고 하는 개념은 예를 들면 이제 자연과학에서 그냥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도 인과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서 철학적으로 논지를 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과성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과를 받는 거랑은 다른 차원에서 논리적이고 어떤 법칙적인 거, 이런 것하고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 말이 그 커젤리티, 인과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이 선가에 내려오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백장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조 스님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선불교가 그냥 아주 부흥을 하게 되는데, 백장 스님이 이제 그렇게 백장산에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주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설법을 이렇게 하시는데, 설법을 할 때마다 와서 이렇게 열심히 앉아 듣는 노인이 한 분 있었답니다. 어느 날은 이제 거기 앉아 있어서 설법이 끝나고 대중들은 다 흩어져서 돌아갔는데, 이분은 이제 흩어져 가지 않고 그냥 계속 남아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장 스님한테 와서 이게 자기가 얘기를 할 게 좀 있다, 물어볼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이 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산에 사는 여우라는 겁니다. 여우하면 벌써 구미호 떠오르고 벌써 이렇게 이 전설의 고향 풍의 그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여우인데 자기가 원래 500년 전에는 여기서 수행자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설법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인과에 대한 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위대한 수행자들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불락인과죠. 예. 그런데 그게 그 말을 한
업을 지어가지고서 잘못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을 받아가지고 500년 동안 이렇게 이 여우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 전생 이 생을 이렇게 빙빙 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벗고 싶은데 저게 이제 뭐가 잘못된 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다시 묻는 겁니다. 백장 스님한테 스님 위대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물었는데 백장 스님도 잘못 대답하면 여우가 될 순간이죠. 근데 이제 불락인과를 싹 바꿔서 불매인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양반이 이제 탁 깨우침을 얻어서 여우몸을 벗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우몸을 벗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여우몸을 벗게 됐으니까 저 좀 이렇게 좀 다비를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가서 다비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잘 믿기지는 않는 얘기죠. 뭐 그 당시 500년 전, 아니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당나라 시대 그 중국이니까 뭐 1000년쯤 전일 텐데 사실 뭐 거기서 이 얘기를 통해서 하려는 거는 그 여우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니죠. 인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불락인과라고 얘기하는 것과 불매인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대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겠고 그런데 위대한 수행자는 위대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지지만 인과를 받지만 인과에는 어둡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불교의 올바른 가르침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한 거였겠지요. 그럼 뭐 생각을 해보면은 인과에 떨어진다는 말은 뭔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자업자득을 떠올리면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것을 받고 나쁜 과보를 받고 보통 이런 걸 떠올리지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위대한 수행자라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놓치면은 땅에 떨어지지요. 이런 물건 무게가 있는 질량 있는 물건이 이렇게 놓치면 딱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자연과학에서 인과 법칙이거든요. 그 위대한 수행자라고 해서 이 인과 법칙이 안 통하겠습니까? 모르죠. 또 이렇게 위대한 수행자들 육신통도 있다고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신통을 써서 이리저리 이렇게 순간 이동도 하고 날아다니고 하니까 그런 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인과를 안 받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한순간 날아서 다른 시공간으로 갈 수 없는데 위대한 수행자라면 신통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인과를 받지 않는다. 인과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위대한 수행자 역시 그 인과를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위대한 수행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인과를 받는데 그 인과에 어둡지 않다. 즉 인과를 잘 안다는 거지요. 사실 인과를 잘 안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은 인과를 잘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늘을 날지 못하지요.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늘을 지금은 날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새들을 부러워하면서 좋겠다 했는데 요새는 이제 새들보다 더 빨리 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질량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에 벗어난 것인가?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떤 질량의 그렇게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는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이렇게 이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힘을 위로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주면은 얘가 떨어지지 않고 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힘을 만들어내는 엔진을 만들고 그걸 이제 그 공기의 유체역학 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날개를 달아서 띄웠을 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 즉 중력의 법칙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게 아닌 거죠. 거꾸로 중력의 법칙을 잘 알 때, 불매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중력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위대한 수행자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인과에도 어둡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인과에 그냥 끌려다니지 않고 인과들 속에서 이렇게 인과의 흐름을 타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서양에서는 그 뭐 헤겔 같은 철학자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필연의 부정이 아니고 자유는 필연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에 반대되는 게 아니고 필연의 인식이다. 필연적인 법칙, 인과 법칙을 인식할 때 비로소 자유라는 게 가능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 불매인과하고 불락인과는 아주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서 인과라고 다룬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자업자득 비슷한 인과를 반다라는 거랑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이게 자연학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논리적인 개념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 인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과학이나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과랑 마찬가지 개념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인과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생각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인과성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관심을 갖고 인과 법칙을 열심히 찾는 것은 이제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인과성이란 어떤 건가? 어떤 현상을 이제 Y라고 부릅시다. 이 Y라는 현상, 뭐 이건 물이 끓는다는 현상일 수도 있고, 하늘을 난다는 현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오디오를 켰을 때 소리가 난다는 현상,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 오디오에서 소리가 난다, 어떤 소리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나게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전기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앰프가 있어야 되죠. 앰프에서 증폭을 시켜야 돼. 근데 증폭시키기 이전에 거기에 일단 뭐 CD든 아니면은 그 라디오든 뭐 입력된 신호가 있어야 됩니다. 입력된 신호를 앰프가 이제 증폭시킨 걸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그 출력을 할 때 이제 스피커, 이 종이를 울려서 파동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스피커가 또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 중에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요거를 이제 가령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오디오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 첼로 소리가 정말 죽이더라. 응? 정말 이 질감 있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활로 그 줄을 긁는 소리 그 질감이 막 느껴지는 소리였어. 거기 오디오가 대단히 좋은 오디오였어. 근데 그럼 그 소리를 사실 오디오가 많지만 그렇게 잘 나는 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게 이 질감 있는 소리를 만들었을까를 이렇게 찾아내야지 그 소리를 자기가 듣고 싶으면 사든지 구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전기는 있어야지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앰프를 다른 앰프 A라고 그러면은 이 앰프 때문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려면 이 앰프를 다 그대로 두고서 앰프 다른 것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질감 있는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러면은 앰프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앰프를 바꿨더니 소리가 후져졌어. 질감이 사라졌어. 이렇게 되면 이 앰프가 이걸 만들어낸 거구나. 특정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CDP를 이제 바꿔봐야 되는 거죠. CDP가 이렇게 제대로 된 거였는지. 원래 C1이었는데 CDP2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소리가 별 상관이 없었다. 그럼 CDP는 그냥 이게 별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뭐 근데 이제 이걸 바꿨더니 또 소리가 확 달라졌다. 제대로 된 소리가 났다. 그럼 이게 핵심적이구나.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스피커를 또 바꾸는 겁니다. S1이라는 스피커를 썼었는데 이 스피커를 이렇게 바꿨더니 이 소리가 실망스러운 소리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스피커가 결정적인 거였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요. 물론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변수, 이게 뭐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인 변수인가, 요거를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그 자연과학적인 분석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려서 분석해가지고서 핵심적인 요인을 찾아내는 거, 이런 걸 이제 분석적 인과성이라고 합니다. 실험이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변수가 어떤 건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변수 넣어보고 빼보고 이런 식으로 이거랑 했던 거랑 똑같이 해가지고서 이 현상을 만드는데 이게 핵심적이네. 예를 들면 물이 끓는 데는 온도가 결정적이네. 압력도 조절해보고 온도도 조절해보고도 뭐 여러 가지를 해봐가지고서 온도가 결정적이네. 이러면은 온도가 이 물 끓는다는 현상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 X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게 분석적 인과성입니다. 이제 과학에서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늘을 날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일단 뭐 이렇게 기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이런 식인 거고 어떤 소리가 좋은가를 우리가 집에서 들으려고 했을 때 물론 이런 식으로 내서 이제 필요한 걸 사면 되는 거죠. 물론 돈이 드는 일이어서 저거는 이렇게 알아도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정 좋으면 돈을 벌어야죠 뭐. 이런 게 이제 근대 과학에서 사용하는 인과성입니다. 근데 이런 인과성 개념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세 신학자들도 인과성 개념을 사용을 했고 인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때 중세는 서양 중세입니다만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인과성이란 어떤 거였는가? 뭐 아시다시피 서양 중세는 기독교 세계였지 않습니까? 그 신학의 세계. 그래서 모든 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기 존재한다, 있다. A라는 사람이 있다. 이 A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존재 이유를 이제 찾는 거. 이 소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찾아간 것처럼 이 A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건 아버지, 이 가부장제 사회여서 아버지를 주로 따라 올라갑니다. 사실 어머니를 따라 올라가도 뭐 말이 되는데 이 가부장제 사회는 이쪽은 안 보입니다.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찾아 올라가서 점점점 최초의 누구 조상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렇게 그 최초의 조상이 누구겠어요? 신이지요, 신. 아담과 이브도 있지만 아담과 이브를 만든 사람이니까 최초의 원인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사람. 신이지요, 신. 그래서 이제 제일 원인이라고 합니다. 제일 원인. 그래서 이 중세 신학에서 인과성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존재의 연쇄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결과 관계. 그래서 신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그게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했을 때 이게 이거의 결과. 이것이 원인이네요. 이것이 원인, 이것이 그 결과. 이것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 결과를 만들고. 그래서 과라고 하는 이런 연쇄들이 신학적인 사고 안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상의 존재를 설명하던 신학적인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중세적인 인과성에서는 이게 이제 원인이고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 중에 어떤 게 더 완전하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일까요? 이게 더 크겠죠. 이거 신이에요, 신. 신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신은 자신의 능력의 일부만을 아담에게 전달을 해준 거죠. 아담은 자기의 일부만을 자기 자식한테 전달을 해준 거고 그래서 갈수록 사실 이거는 퇴화합니다. 복사본 가지고 다시 복사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점점 흐려져 가지고 나중에 알아볼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그 인쇄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원본이 제일 뚜렷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항상 원인이 결과보다 크다 내지는 원인이 결과보다 더 완벽하다 이런 식의 개념이 인과 개념에 들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예를 들면 진화라는 개념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화살표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관계들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분석적 인과성 같은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학적인 인과성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여기서 화살표는 전달입니다. 전달됐을 때 점점 망실되어서 나중에 후진 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셈이니까요. 여기서는 이 전달의 개념은 아니죠. 결정하는 변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인과라고 하지만 중세적인 인과성 개념하고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근대 철학에서도 이제 인과성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 근대 철학의 인과성 개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데카르트가 얘기했다는 그 잘 알려진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고로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가 이 화살표입니다. 여기 나온 이 화살표, 그죠? 이로부터 이것이 추론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단순한 논리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 핵심만 추리면 이제 데카르트가 이것저것 이렇게 다 의심을 모든 걸 확고한 거에 기초해야 된다고 해서 다 의심을 해보다가 더 이상 모든 걸 다 의심해도 의심하는 내가 없다 그러면은 의심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의심하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는구나. 그 의심을 생각으로 바꿔서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어떤 생각을 착각을 해도 자유지만 어떤 생각이든 생각하는 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나는 존재한다를 이렇게 추론해낸 거고 이게 인과적으로 추론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런 인과적인 추리는 대개 논리적인 연관, 논리적인 인과성입니다. 저 신학적인 인과성은 전달의 인과성이었는데 여기 이제 논리적인 연관성, 논리적인 인과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로 논리학이라는 게 그래서 철학에서는 서양 철학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라이프니츠라는 그 철학자가 인과성 개념을 둘로 다시 구별을 하는데 근거율이라는 거하고 충족이유율 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충족이유율은 약간 조금 이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그대로 써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sufficient reason을 뜻하는 건데 충분한 이유, 어떤 결과가 어떤 것이 있기에 충분한 이유 이런 것이 이제 충족이유율이라고 합니다. 근거율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논리적 법칙, 논리적인 연관 같은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면은 틀려버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이 근거율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자동차가 난다. 자동차가 달린다라고 할 때 이 자동차의 추진력은 엔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이렇게 엔진에서 안 나와라고 하면은 틀리게 되죠. 네. 그래서 엔진이 자동차를 움직여. 이거는 근거율에 따른 추론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경험적인 사실이어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니야라고 하면은 틀려버리니까 이런 게 근거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건 필연적인 건데 충족이율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그 부정이 거짓이 되지 않는 거, 부정해도 거짓이 되지 않는 거.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끼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를 내 차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 습관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성격이 나쁠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 봤어.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 봤는데도 급해서 끼어들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잘못 봤다는 걸 부정을 해도 이게 끼어든 게 되니까 이런 건 이제 충족이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만났고 두 분이 사랑을 하셔서 결혼을 했고 등등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온 거고 다른 사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온 건 필연적이지만 꼭 여러분이 나올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관계에서는 다른 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 충족이율과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학이나 물리학은 대부분 다 근거율에 따라서 인과성 중에서도 이 근거율에 따른 인과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이런 건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이 루트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그럼 루트가 유리수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루트는 P분의 Q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P는 0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해서 그러므로 이거 P분의 Q를 표시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따라서
다시 원래 거로 되돌아가서 루틴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이 근거율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리학도 대부분 다 수학적 추론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생물학이나 의학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간이 이쪽에 있고 위가 이쪽에 있는 거는 어떤 필연적인 근거 같은 게 없어요. 그죠? 반대로 논다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이 생물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이런 게 이제 간이 이쪽에 있고 위가 이쪽에 있게 만든 이유, 이런 것들이 충족 이유율이에요. 부정을 해도 그래서 틀리지는 않지만 이걸 바꿔도 괜찮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든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이 오죽이 말해서 소변을 보러 간다. 보통 이것도 보통 이제 내가 소변을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판단한 게 아니고 나의 신장과 방광이 판단을 해서 나한테 힘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러 갈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건 아닌 거죠. 그런 게 이제 충족 이유율인데 닭이 날지 못하는 것도 논리적인 이유는 아닐 겁니다. 요새 저 이렇게 길거리 가다 이렇게 심지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둘기들이 이렇게 쫑쫑쫑쫑 걸어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얘들이 차가 이렇게 가도 날지 않고 총총총총 걸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얘는 날개가 있고 우리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걸로 표상되는 새인데 닭하고 다르잖아. 근데 요새 보니까 얘들이 나는 능력을 잃어버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땅바닥에 먹을 거는 널려 있고 누가 자기 천적이 덮쳐서 죽이지도 않고 여러분들 다 그냥 먹을 걸 주지 잡지는 않잖아. 이러니까 이제 느긋해진 거죠. 날개 쓸 일이 별로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와도 날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돼 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은 모르겠습니다. 한 10세대 정도 더 지나면은 얘들은 아마 닭하고 비슷하게 못 나는 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저는 이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하늘에 나는 하늘의 쥐가 아닐까 이런 느낌까지도 심지어 갖고 있는데, 비둘기들은 우리는 훔쳐먹지는 않잖아라고 이제 반박하겠죠. 근데 쥐가 훔쳐먹는 것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조건이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바로 이런 조건, 사람들이 먹이를 쉽게 나눠주고 쉽게 뿌려주고 잡지 않고 천적도 없는 조건이라는 이런 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적 조건인데, 이런 연기적인 조건들이 인과성으로 작용을 해서 얘들이 날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불교에서의 인과성은 이 충족 이유율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인과성은 이 분석적 인과성하고 다르게 연기적 인과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라는 개념하고 결부가 돼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 이제 그 과학에서 얘기했던 인과성이나 인과율 이런 건 대부분 X가 Y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 물의 온도가 물에 끓는 거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자력의 크기가 잡아다니는 거리를 결정한다든지 이 자성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연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들을 규정짓는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연기라는 개념이거든요. 날개가 있는 생물은 날 수 있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조건에서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날지 못하게 되는 것은 날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날개가 있고 없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날개가 있어도 이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이드에서 들어가는 이 이펙트, 이게 훨씬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 과학에서는 초기 조건이라고 불러요. 혹은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적 조건. 이게 더 변수보다도 때로는 훨씬 더 결정적일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분석적 인과성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성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주를 이렇게 많이 마시잖아요. 심지어 맥주를 마셔도 소주를 타 드시잖아요. 근데 그 소주는 사실 희석식 소주지요. 저는
원래 이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술이 있지요. 코끼리도 이렇게 취하는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발효된 그 과일 같은 걸 먹고 얘들이 취하고 그걸 찾아서 또 먹는데요, 즐겨 먹는데요. 근데 이제 인간은 이걸 좋아해서 어디나 다 이렇게 술을 만드는데 음식에 대해서 이제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가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분류한 게 있는데 뭐 날것으로 먹는 거, 구워 먹는 거, 쪄 먹는 거 뭐 이런 식의 요리법에 따라서 한 게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제일 발달된 조리법은 썩힌 겁니다. 썩히는 거, 발효된 거죠. 사실 이 발효된 음식이 많은 나라가 음식이 발달된 나라예요. 서양에도 가장 이렇게 많이 소스에고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치즈잖아요. 치즈. 그게 발효 음식이잖아요. 한국은 특히나 발효 음식이 많은 나라죠. 여러 가지 된장, 고추장, 간장에서부터 김치도 발효 음식이고 이 발효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발효된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술이에요. 술이야말로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나 다 있는데 그래서 술은 어디나 다 최고의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 어디나 다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음식이 술이잖아요. 술 안 바치는 제사 못 받죠. 어디나 다 그래요. 이게 한국에도 소주가 원래 있었지만 소주라는 거 원래 증류된 그러니까 원래 술을 담그면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뭐 이렇게 정종 비슷한 이런 상태로 되는 거죠. 한 14도 5도 되는 발효된 음식 액체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한번 끓여서 증류시켜서 받으면은 이제 그게 소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발효주하고 증류주 이렇게 나누는데 소주는 증류주를 뜻하는 거야. 태블소자를 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안동수준이 아니면 무슨 문배준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증류주로서 원래 소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소주는 이런 게 아니죠. 희석식 소주. 그 희석식 소주는 어떻게 만드는가? 음식을 발효시켜서 증류하는 게 아니고 알코올에다 물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코올에다 물 타면 맛이 없거든요.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먹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사카린 넣고 여러 가지 조미료를 넣어가지고서 먹게 만든 거예요. 이 발효된 음식이 아니고 혼합된 음식이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프랑스를 가서도 내가 거기 가서 10,000원 주고 소주 마셨어. 이런 걸 자랑하실 정도로 소주를 좋아하시는데 한국 사람들 신체가 이 소주랑 잘 맞아서 이런가? 여기에 어떤 그 필연적인 인과성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희석식 소주, 이 음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가? 그거는 우리의 그 가난한 과거와 박정희 시대의 그 근대화주의랑 딱 이게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맨날 혼식 쌀이 아니고 보리 섞어 오라고 혼식 도시락 검사했었어요. 절약을 얘기하고 이러던 때였거든. 쌀을 아껴야 된다고.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 쌀을 아끼기 위해서 쌀로 술을 담그는 걸 막으려고 술 담그는 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술 담그는 순간 다 밀주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방마다 원래 다 술 담그는 기법들이 다 있었는데 어디 술 다 있었는데 다 없애버린 겁니다. 대신 근데 또 한국 사람만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주는 시켰는데 술은 먹어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알코올에 물을 타서 그걸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희석식 소주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걸로 이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화되고 박정희 시대부터 한 30년을 사람들이 다 이것만 마시다 보니까 이거면 충분하고 이게 더 맛있다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딴 소주 먹으면 이건 냄새가 조금 이러거나 그래도 역시 이거지 하면서 이렇게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데랑 다르게 희석식 소주를 먹는 이유는 이건 어떤 필연적인 인과성 같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연기적 조건, 근대화를 해야 됐고 가난했고 쌀은 부족했고 이런 조건 속에서 이렇게 했던 이렇게 박정희식의 근대화주의 이런 게 딱 희석식 소주를 먹게 만들었던 거지요. 바로 이 연기적 조건이 우리의 취향을 그렇게 소주를 즐기는 취향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이런 것처럼 이 XY 관계, 인과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XY만으로 규정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서 이 이론에서 굉장히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이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말인데 예를 들면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북경의 나비 날개짓이 캘리포니아 해안에 그렇게 폭풍을 만들어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입에 나비 날개짓이 캘리포니아에 폭풍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라 그러면 이건 뻥이에요. 폭풍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 그 로렌츠라는 사람은 12개 정도를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풍속, 기압, 온도, 기온, 근데 해수 표면의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나비 날개가 이 폭풍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후 불어도 폭풍이 안 되는데 나비 날개 그거보다도 더 열인데 그 자체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비 날개짓만큼 약간의 변화, 해수 표면에서 있는 약간의 온도의 변화가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수 표면의 온도가 19.507127 이 온도였던 것을 이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여기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생략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원래 그래프랑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비 날개짓 이거는 0.000127도니까 나비 날개짓만큼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변화인데 이게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거. 그런 점에서 여기 XY 관계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조건의 조그만 변화가 아주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걸 이제 나비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조건하고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아주 엉뚱한 난감한 일들이 다른 결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감기 들면 이제 그 감기약을 드시면은 감기가 낫는다. XY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약에 관한 인과성이잖아요, 그죠? 약에는 어떤 성분이 감기 이렇게 체온을 어떻게 하고 뭐 이걸 바꿔가지고서 감기를 낫게 한다. 이 인과성에 따라서 그 약들을 만드는 거 이거는 필연성을 갖는 법칙일 거라고 분석적 법칙일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딱 어떤 조건이 하나 끼어들어서 술이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은 감기가 낫는 게 아니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성분이 감기약에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항히스타민제하고 알코올하고 딱 결합이 되면은 치명적인 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없었을 때는 잘 듣던 XY 관계가 그 술이 딱 들어가는 순간 치명적인 것이 있어서 감기약을 술에 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 다른 세상에 가 계신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 초기 조건이 조금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을 표변해 버리는 거. 이런 게 연기적 조건이고 초기 조건이에요. 지금 현대 과학은 이런 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인과적 연기성 개념이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게 되는데 사실 이런 그 분석적인 인과성은 이제 분석적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 중국 문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이 친구가 이제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북경 베이징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을 일단 어딘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어서 이제 눈에 띄는 데가 이제 뭐 켄터키 치킨이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온 사람이 한둘이 이제 잠깐 나 좀 뭐 좀 먹겠다고 해서 갖다 사서 이것저것 먹었는데 이제 치우고 가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셀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이렇게 치우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잠깐 이거 그냥 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왜? 이거 우리가 치워야 되지 않아? 이걸 우리가 치우고 가면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그럼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래서 이걸 치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제 그 노동 생산성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을 적게 쓰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지금 셀프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대신 돈 좀 깎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회사의 노동 생산성을 올려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용을 줄이는 효과를 갖잖아요. 이 노동 생산성 계산을 할 때는 투입량 얼마 비용을 들여서 얼마만의 산출량을 계산하는가 요것밖에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걸 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고용을 줄였는데 여기 남아도는 고용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들을 어떻게 매겨 살릴 건가 이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분석적 인과성은 XY 두 개밖에 생각 안 하거든. 고용된 사람 수가 얼마인가 하고 그 임금하고 여기 산출량이 얼마인가 B만 계산하거든.
그런데 이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이게 이제 연기적 조건인 거죠. 이 맥도날드나 아니면 이제 켄터키나 이런 데가 어떤 생산성을 유지하고 이 사회에서 장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사 먹는 거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 싼 임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굶어 죽게 만들면 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 비용이 드는데 이걸 굳이 꼭 여기서 줄여서 이렇게 따로 그냥 실업자 돈을 주듯이 하는 게 낫겠냐. 이렇게 사고하는 게 분석적 인과성과는 다른, 분석적 합리성과는 다른, 이게 생산성 높이는 걸 추구하는 게 분석적 합리성이라면은 다 다른 것도 고려해보자. 이 주변 변수를 고려해보자. 이게 이제 연기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이제까지 단순하게 봐왔던 것은 아닌가. 요거 하나 딱 바꾸면은 노동 생산성 높아지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 있죠.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줄어드는 일자리와 남아도는 이 실업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사실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연기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연기적 합리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적인 조건에 대한 인과적인 사고, 즉 연기적인 인과성 이런 거랑 결부가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연기적 인과성 개념은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현대과학이라든지 현대과학하고 이제 굉장히 잘 부합하는 그런 인과성 개념이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이제 연기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셈입니다. 뭐 일단 오늘 이제 연기에 관한 인과성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칠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교의 또 핵심 교의 중에 하나인 무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